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을 따라가다 보면 사시사철 맑은 바람이 머물다가는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고 있었고, 그 나무 아래로 옹기종기 모인 초가집들 사이로 기와지붕 하나가 유독 돋보이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김선비의 댁으로 대대로 글을 읽고 예를 숭상하며 살아온 뼈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언제나 은은한 묵향이 감돌았고, 담장 밖으로는 계절마다 다른 꽃향기가 흘러나와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길마저 멈추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김선비의 아내인 연화 부인은 그 마을에서 현숙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건강과 집안의 평안을 빌었으며,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도 결코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성품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아서 아무리 거친 돌멩이가 날아와도 금세 고요함을 되찾고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연화 부인의 단정한 온매무새와 온화한 미소를 보며 부러워했고, 그녀가 가꾸는 텃밭의 채소들조차 주인 닮아 정갈하게 자란다고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마당의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익어가던 무렵, 연화 부인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릴 적 헤어졌던 여동생 월선이가 찾아온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자매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서로 다른 친척 집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언니인 연화는 양반가의 양녀로 들어가 규수로서의 교육을 받고 자랐으나, 동생 월선은 기구한 운명 탓에 기방으로 흘러들어가 이름난 기생이 되었다는 소문만 바람결에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닿은 연락에 연화 부인은 기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동생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험한 세상 풍파에 마음이 다치지는 않았을지 걱정하며 그녀는 동생이 머물 방을 쓸고 닦고 또 닦았습니다. 비단 이불을 꺼내어 햇볕에 말리고 동생이 좋아했던 유과를 만들며 기다리는 시간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월선이 도착하던 날, 마을 입구부터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박한 시골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가마 한 채가 꾼들의 어깨에 실려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마의 덮개는 붉은색 비단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가마꾼들의 옷차림 또한 예사롭지 않아 밭을 매던 농부들이 일손을 놓고 구경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대문 앞까지 당도한 가마에서 마침내 문이 열리고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색동 저고리와 옥색 치마를 입은 여인이 사뿐히 내려섰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머리에 꽂은 금비녀와 옥장식들이 찰랑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짙은 분 냄새가 바람을 타고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10년 전 헤어진 연화 부인의 동생 월선이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버선발로 마루를 내려와 동생을 맞이했습니다. 월선아, 이게 얼마만이냐. 살아있어 주니 고맙구나 하며 울먹이는 언니의 목소리에 월선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월선의 눈물은 언니의 것과는 조금 다른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곁눈질로 집안의 풍경을 살폈습니다. 잘 다듬어진 정원수, 윤이 반질반질 나는 대청마루,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가 입고 있는 화려하지는 않으나 기품이 넘치는 못이, 적삼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재회에 대한 감격 뒤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평범하고도 고귀한 삶에 대한 질투와 동경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자매는 안방에 마주 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은 자신의 화려한 삶에 대해 늘어놓았습니다. 한양의 고관 대작들이 자신의 춤과 노래를 보려고 줄을 섰다는 둥, 비단과 폐물이 창고에 가득하다는 둥 목소리를 높여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연화 부인은 그 말 속에 숨겨진 동생의 공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추어진 외로움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 더욱 거드름을 피워야 했던 고단한 세월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연화 부인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언니가 내어준 모과차를 마시며 월선은 오랜만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사랑방에 기거하던 김선비가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처제가 왔다는 소식에 평소보다 일찍 책을 덮고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훤칠한 키에 단정하게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누가 보아도 학식과 인품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월선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소. 처제가 온다 하여 집안이 한결 환해진 것 같소. 편히 쉬다 가시오. 라고 점잖게 말을 건넸습니다. 월선은 수많은 사내를 상대해 보았지만 김선비처럼 맑은 눈빛으로 자신을 대하는 남자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녀를 기생으로 보지 않고 아내의 동생이자 귀한 손님으로 대우하는 형부의 태도에 월선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시간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산에서 갓 캐온 나물 반찬과 맑은 된장국,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쌀밥은 월선이 기방에서 먹던 기름진 산의 진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소박했지만 그 맛은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에게 생선살을 발라주며 다정한 눈빛을 보냈고 연화 부인은 그런 남편을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묵직하고도 따뜻한 정을 지켜보던 월선은 밥을 먹다가 목이 메어 물을 들이켜야 했습니다. 자신이 술을 따르고 웃음을 팔아 얻은 재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진짜 사람 사는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숟가락을 쥔 월선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풀벌레 소리만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화 부인은 동생을 위해 가장 좋은 비단 이불을 깔아주며 피곤할 텐데 얼른 자거라. 내일은 내가 맛있는 떡을 해주마. 라고 말하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자니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언니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을 지운 언니의 얼굴은 자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핏줄을 타거나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왜 언니는 저리도 고귀한 대접을 받고 나는 천한 웃음을 팔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하게 비치는 달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월선은 언니의 일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부인이 장독대에서 장을 퍼올 때도 마루에 앉아 바느질할 때도 월선은 그 곁을 맴돌며 언니의 손동작 하나, 말투 하나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채소를 나누러 왔다가 연화 부인에게 마님, 안녕하셔요 하며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때면 월선의 눈빛은 더욱 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화려한 비단옷이 갑자기 거추장스럽고 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언니가 입은 무명, 치마 저고리는 세상 무엇보다 우아해 보였습니다. 월선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언니가 벗어둔 신발에 자신의 발을 슬쩍 넣어보기도 하고 언니가 쓰는 빗으로 머리를 빗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월선은 대청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형부 김선비를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잠시 눈을 쉬고 있는 선비의 옆모습은 그림처럼 단아했습니다. 월선이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이거나 그녀의 몸을 탐하려는 욕망, 어린 눈빛을 가진 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었고 그 곁에 있는 언니는 그 나무 그늘 아래 핀 난초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월선의 마음속에서 나도 저런 남자의 사랑을 받고 싶다. 나도 저 자리에 앉아보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선 자신의 잃어버린 운명을 되찾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늙은 하인들이 빗자루질을 하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참말로 곱기는 고우시네. 기생이라더니 자태가 남달라. 그래도 우리 마님만 하겠나. 꽃이 화려하면 뭐하나. 향기가 좋아야지. 우리 마님은 은은한 국화 같으시고 저분은 너무 진한 모랑 같아서 나는 좀 어지럽네. 하인들의 속삭임이 월선의 귀에 꽂혔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장신구를 해도 사람들은 자신을 언니와 동등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생으로만 보는 것은 내가 이런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했기 때문이야. 내가 언니처럼 입고 언니처럼 행동하면 사람들도 나를 고귀한 마님으로 봐주지 않을까. 며칠이 지나면서 월선의 행동은 조금씩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언니에게 언니, 나도 언니처럼 수수한 옷이 입고 싶어.
내 옷은 너무 무겁고 불편해. 언니 옷 한 벌만 빌려줄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연화 부인은 아무 의심 없이 장롱을 열어 깨끗하게 다림질된 옥색 치마와 흰 저고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 집에서는 편한 게 최고지. 이거 입고 좀 쉬거라. 언니가 건넨 옷을 받아든 월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은 월선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짙은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뒤 언니의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연화 부인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더 이상 천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월선이 언니의 옷을 입고 마당으로 나가자 지나가던 하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마님, 벌써 일어나셨습니까요? 하인은 월선을 연화 부인으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월선이 짐짓 점잖은 목소리로 그래, 날이 참 좋구나 하고 대답하자 하인은 의심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월선의 등줄기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속았다. 사람들이 속는다. 옷 하나 바꿔 입었을 뿐인데 나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다. 이 달콤한 착각은 월선의 마음속에 있는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흉내를 내는 것에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깊은 곳, 언니의 삶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이 일렁였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유난히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시각, 월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자리에는 언니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멀리 사랑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형부 김선비가 늦도록 책을 읽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월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언니의 외출복에 머물렀습니다. 낮에 느꼈던 그 짜릿한 쾌감이 다시금 그녀를 부추겼습니다. 딱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언니가 되어보는 거야. 형부조차 나를 언니로 착각한다면 나는 평생 이 기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월선의 손이 조용히 언니의 옷고름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월선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언니가 아끼는 은비녀를 머리에 꽂고 언니가 바르는 동백기름을 살짝 발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희미한 실루엣은 의심할 여지 없는 연화 부인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지만 월선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어둠이 깔린 마루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의 뜨거운 욕망을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홀린 듯이 불 켜진 사랑방을 향해 한 발짝씩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월선은 흠칫 놀라 멈춰섰지만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사랑방 앞까지 다가간 월선은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문틈으로 선비의 글 읽는 소리가 나직하게 들려왔습니다. 군자는 돌을 근본으로 삼고 그 낮고 굵은 목소리는 월선의 마음을 더욱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가서 언니인 척 밤참을 가져왔다는 핑계로 그의 곁에 앉아 따뜻한 눈길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월선은 침을 꼴깍 삼키고 떨리는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고리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차만이 불어 촛불이 흔들리는 듯 방 안의 그림자가 크게 일렁였습니다. 월선은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으나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난 뒤였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나는 떠날 사람이다. 오늘 밤 꿈 같은 하룻밤을 훔친다고 해서 누가 알겠는가. 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고 형부는 나를 아내로 알 텐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속삭이며 월선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밤이 깊었습니다. 최대한 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내뱉은 말은 떨리고 있었지만 밤의 정적 속에 묻혀 그 떨림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따뜻한 방 안의 공기와 묵향이 확 끼쳐왔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던 김선비가 책에서 눈을 떼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선비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울려 혹시 저 선비에게 들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월선에게는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형부는 나를 알아볼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아내로 착각하여 따뜻하게 맞아줄 것인가? 월선의 운명을 가를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타닥거리는 촛불 타는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존재했습니다. 월선은 숨을 죽이고 김선비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마치 무엇을 바치러 온 사람처럼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리고 선비의 그림자가 월선의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월선은 두려움과 기대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부인, 이 늦은 밤에 어인일이시오. 김선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월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려는 찰나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선비의 눈을 바라볼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비의 눈빛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위험한 연극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밤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방 안의 감도는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루 끝에 서서 자신의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죄를 지은 아이가 처분을 기다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읽던 책을 조용히 덮어 한쪽에 밀어두고는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을 향해 손짓을 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당황함보다는 알 수 없는 깊은 연민과 침착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월선은 떨리는 무릎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방석 위에 앉았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사대부가의 안방마님처럼 보였으나 옷자락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있는 것까지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선비는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라 그녀 앞에 밀어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밤바람이 찹니다. 이 차를 드시고 몸을 녹이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월선은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으나 손이 너무 떨려 찬물이 잔 밖으로 찰랑거렸습니다. 그녀는 곁눈질로 선비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는 그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을 뿐 그녀가 아내인지 처제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월선에게 기묘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형부께서 나를 언니로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변장이 통했어. 월선의 마음속에서 안도감과 함께 묘한 흥분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짐진 목소리를 가다듬고 언니의 말투를 흉내내어 서방님, 늦게까지 글 읽으시느라 고단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물음에 잠시 창밖을 응시하더니 글을 읽는 것은 마음을 닦는 일이라 고단할 것이 없소. 다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라며 알듯 모를 듯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짧은 대화가 오간 후 월선은 더 이상 머무르기가 민망하여 서둘러 인사를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루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다리는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가슴은 벅찬 승리감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형부가 자신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귀한 부인으로 대접해 주었다는 사실이 월선을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곤히 잠든 언니 연화 부인을 내려다보며 묘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언니, 미안해하지 않을게. 언니는 매일 받는 사랑이지만 나에게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꿈 같은 순간이었어. 월선은 서둘러 옷을 벗어 제자리에 돌려놓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흥분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아 새벽닭이 울 때까지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잔 월선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났을 때 연화 부인은 이미 아침상을 차리고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부지런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며 월선은 지난밤의 일이 마치 꿈만 같았으나 손끝에 남아있는 찻잔의 온기는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면서 평소보다 훨씬 옅게 분을 바르고 눈썹도 언니처럼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점점 언니와 닮아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기생월선이 아닌 김선비 댁의 또 다른 안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뚜렷한 목표가 되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집안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이 마당을 거닐 때 그녀의 걸음걸이나 표정이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엉덩이를 흔들며 요염하게 걷던 걸음이 이제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사뿐사뿐 걷는 양반가의 규수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그런 월선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봐,
처제 아씨가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멀리서 보면 우리 마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란다니까. 옷만 바꿔 입으면 영락없이 쌍둥이야. 부엌에서 일하던 찬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자 마당을 쓸던 머슴도 빗자루를 멈추고 월선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알 수 없는 위화감이 안개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하인들의 시선을 즐겼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헷갈려 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대담하게 언니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부인이 주로 앉아서 바느질을 하던 대청마루의 상석에 자신이 먼저 가서 앉아 있는가 하면 언니가 아끼는 자수방석을 깔고 앉아 하인들에게 물을 가져오라 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인들은 당황해하면서도 감히 손님에게 뭐라 할 수 없어 머뭇거리며 그녀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동생의 이런 행동을 보았지만 오랜만에 만난 동생이 편하게 지내고 싶어 그러려니 생각하며 너그럽게 넘겼습니다. 언니의 침묵은 월선의 오만함을 키우는 거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이웃 안악이 떡을 돌리러 왔다가 월선을 보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김선비님 댁 마님, 오늘따라 얼굴이 더 고우십니다. 어쩜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요. 안악은 월선을 연화 부인으로 착각하고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월선은 당황하여 사실을 밝히기는커녕 부채로 얼굴을 살짝 가리며 고맙습니다. 떡이 참 맛나 보이네요. 라며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안악이 돌아간 뒤 월선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자신을 이 집의 안주인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착각에 빠져 그녀는 이제 자신이 진짜 연화 부인이 된 것 같은 환상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매서운 눈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김선비 댁에서 평생을 보낸 늙은 유모였습니다. 유모는 연화 부인이 시집 올 때 함께 온 사람으로 연화 부인을 친딸처럼 아끼고 보살펴온 인물이었습니다. 유모는 월선의 눈빛이 변해가는 것을 처음부터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 때보다 언니의 흉내를 내며 점잖은 척하는 지금의 월선이 훨씬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유모는 마당 한 구석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월선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저것이 감히 넘보지 말아야 할 것을 넘보고 있구나. 피는 못 속인다더니 헛된 욕심이 화를 부르겠어. 유모의 주름진 손이 거칠게 나무를 뜯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상을 차리는 부엌이 분주했습니다. 연화 부인은 직접 남편의 국을 간보며 정성을 쏟고 있었는데 월선이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오늘은 내가 형부상을 들고 가면 안 될까? 언니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잖아. 월선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연화 부인은 잠시 망설였으나 동생의 청을 거절하기가 미안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렴. 조심해서 들고 가거라. 월선은 쾌재를 부르며 밥상을 받아들었습니다. 안주인만이 할 수 있는 수발을 자신이 든다는 것은 이 집안에서의 위치를 확인받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월선이 사랑방에 밥상을 들고 들어가자 김선비는 책을 보던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대놓고 들어온 처제를 보며 선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으나 이내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월선은 밥상을 내려놓고 수저를 정갈하게 놓으며 서방님, 식사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형부가 아닌 서방님이라는 호칭을 입에 올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월선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처제, 호칭이 과하오. 장난이 지나치면 예의에 어긋나는 법이오. 선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월선은 얼굴이 불같이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되받아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니 흉내를 내다보니 저도 모르게 말이 헛나왔습니다. 하지만 형부, 저도 언니와 똑같은 피를 나눈 자매입니다. 제 정성도 언니 못지않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그동안 쌓여왔던 억울함과 질투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한숨을 내쉬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이나 식기 전에 드시오. 사람의 마음은 흉내낸다고 같아지는 것이 아니오. 선비는 묵묵히 밥을 먹었고 월선은 그 곁에 앉아 시중을 들며 묘한 오기를 품었습니다. 두고 봐요. 내가 언니보다 못할 게 뭐 있어. 그날 밤 유모가 월선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뒤뜰 장독대 옆
달빛조차 잘 들지 않는 으슥한 곳이었습니다. 월선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나타나자 유모는 엄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씨, 제 눈은 못 속입니다. 지금 무슨 짓을 꾸미고 계신 겁니까? 유모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월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짓이라니요? 저는 그저 언니를 돕고 있을 뿐이에요. 유모는 한 발짝 다가서며 월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까마귀가 백로 깃털을 꽂는다고 백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주인 마님 흉내를 내며 안주인 행세를 하려거든 당장 그만두십시오. 천벌을 받습니다. 유모의 직원의 월선은 발끈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렸기 때문입니다. 할멈이 뭘 안다고 떠드세요? 나도 이 집안과 인연이 닿은 사람이에요. 내가 기생이라서 무시하는 겁니까? 월선은 도끼 어린 눈으로 유모를 노려보았습니다. 유모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생이라서가 아닙니다. 남의 자리를 탐하는 그 마음이 천하다는 것입니다. 주인 마님은 아기씨를 혈육이라 믿고 거두어 주셨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시다니요. 당장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큰 사단이 날 것입니다. 유모의 경고는 예언처럼 들렸지만 이미 욕망에 눈이 먼 월선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유모를 밀치고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세요. 누가 진짜 안주인 감인지. 그녀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연화 부인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월선은 자고 있는 언니를 내려다보며 질투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언니는 다 가졌잖아. 훌륭한 남편, 편안한 집, 사람들의 존경. 나한테 하나쯤 양보해도 되잖아. 그녀의 마음속에서 악마의 속삭임이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옷을 바꿔 입는 장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월선은 언니를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매의 정을 끊어내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빈의 집에 묘한 기운이 돈다더라. 밤마다 여인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는다던데 그 점자는 선비님이 첩이라도 드린 건가?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김선비의 귀에도 연화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연화 부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동생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집안의 위계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평화롭던 집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이제 대놓고 언니의 장신구를 자신의 것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연화 부인이 아끼던 옥놀이개를 허리춤에 차고 마루에 걸터 앉아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은 영락없는 기생의 태가 났지만 옷차림만은 사대부가의 마님이었습니다. 이 기괴한 부조화가 집안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인들은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늙은 유모는 혀를 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오려나. 우픈 비가 한바탕 쏟아져야 정신을 차리지. 유모의 말처럼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조용히 동생을 불렀습니다. 월선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월선은 태연했습니다. 왜 그래 언니?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월선의 뻔뻔한 태도에 연화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너 요즘 행동이 너무 지나치구나. 남들이 뭐라 하는지 아느냐? 형부 보기도 민망하고. 연화 부인이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월선은 말을 잘랐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야. 언니는 너무 답답하게 살아. 내가 좀 활기차게 분위기를 바꾸는 게 뭐 어때서. 월선은 오히려 언니를 나무랐습니다. 대화는 겉돌았고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다시금 형부의 방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술상을 봐오라고 부엌에 일렀습니다. 술 한 잔이 들어가면 아무리 점잖은 선비라도 마음이 풀어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붉은 입술 연지를 바르고 거울을 보며 매혹적인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렸습니다. 곧 큰 비가 쏟아질 기세였습니다. 월선의 위험한 도박이 시작되려는 찰나. 집안의 모든 기운이 숨을 죽이고 이 위태로운 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김선비는 이 유혹과 혼란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마을의 평화는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밤은 깊고 어둠은 짙어만 갔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에서 기어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흙먼지만 잠재우는가 싶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기와 지붕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마당의 나뭇가지들이 비바람에 휘청거리고 빗소리에 묻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지워진 밤이었습니다. 김선비의 사랑방에는 여전히 불이 밝혀져 있었으나 그 불빛은 빗줄기에 가려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월서는 술상이 차려진 소반을 들고 안채 마루에 섰습니다. 비바람이 들이쳐 옷자락이 젖어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형부의 방을 향한 집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연화 부인은 몸살 기운이 있다며 일찍 잠자리에 든 터라 이 밤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월서는 방문 앞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빗소리가 자신의 거친 숨소리를 감추어 주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서방님, 빗소리가 처량하여 술 한 잔 올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김선비는 책을 덮어둔 채 눈을 감고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그가 눈을 떴을 때 월선은 이미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월선의 모습은 묘하게 요염하면서도 처연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술상을 선비 앞에 내려놓으며 은근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선비는 술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안주와 맑은 술이 담긴 병, 평소 아내가 가져오던 다과상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몸이 좋지 않다 들었는데 이리 비를 맞고 오셨소. 선비의 말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월선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서방님 걱정에 누워 있을 수가 있어야지요. 한 잔 받으시지요. 월선이 술병을 기울여 잔을 채우려 하자 김선비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에 월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손은 내 아내의 손이 아니오. 김선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속에 담긴 힘은 서리발처럼 단호했습니다. 월선은 당황하여 손을 빼내려 했지만 선비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의 손은 거친 바틀과 바느질로 굳은 살이 박혀 있소. 헌데 이 손은 너무나 곱고 부드럽구려. 마치 귀한 비단만 만지며 살아온 손 같소. 선비는 월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월선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변장이 통했다고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움이 되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한 그녀는 가면을 벗어던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언니가 아닙니다. 하지만 형부, 저를 보세요. 언니와 똑같은 얼굴, 아니 더 젊고 아름다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언니는 늙고 지쳤지만 저는 형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월선은 선비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하듯 매달렸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대낮처럼 밝혔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밀어넣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월선의 얼굴은 욕망과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잡힌 옷자락을 조용히 빼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벽장문을 열어 하얀 무명천 하나를 꺼냈습니다. 처제, 이 천을 보시오. 아무 무늬도 없는 소박한 천이지만 이것으로 옷을 지으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땀을 잘 흡수하오. 화려한 비단은 보기에는 좋으나 살에 닿으면 차갑고 땀이 차서 불편할 때가 많소. 사람도 이와 같소.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하여 그 사람의 깊이까지 깊은 것은 아니오. 선비는 월선에게 등을 돌리고 창가에 섰습니다. 빗줄기가 창호지에 부딪혀 투둑거리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월선은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부의 거절은 모욕적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화려함이 언니의 소박함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형부께서는 아직 제 진가를 모르십니다. 저도 기회만 주어지면 언니보다 더 훌륭한 안주인이 될 수 있어요. 월선은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채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연화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월선아, 그만하거라. 연화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언니, 월선은 놀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픈 줄만 알았던 언니가 언제부터 밖에 서 있었던 것인지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동생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부족하여 네가 이런 마음을 품게 했구나. 내 잘못이다. 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월선의 마음속에서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질투도 아닌 오래된 외로움과 서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언니를 뿌리쳤습니다. 동정하지 마. 내가 뭐가 부족해서 언니한테 동정을 받아?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월선은 소리치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마당으로 뛰어든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었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비단옷이 엉망이 되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진흙탕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모와 하인들이 소란을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아기씨! 이러다 병나십니다. 하인들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월선은 미친 듯이 웃으며 그들을 피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마루로 나와 빗속의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통했습니다. 처제의 빗나간 욕망이 집안을 흔들고 있었지만 그것을 힘으로 제압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다스려야 하는 법. 선비는 하인들에게 손짓하여 월선을 억지로 잡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스스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두어라. 제분을 이기지 못하면 깨달음도 없는 법이다. 선비의 말에 하인들은 안타까워하며 물러섰습니다. 월선은 빗속에서 한바탕 춤을 추듯 날뛰다가 결국 힘이 빠져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 부인은 마루 끝에 서서 동생을 지켜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릴 적 함께 꽃반지를 만들며 놀던 동생, 헤어질 때 울며 매달리던 그 작은 아이가 어쩌다 저렇게 망가진 것일까? 언니로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빗속으로 뛰어들려 했으나 김선비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부인. 저 아이가 자신의 바닥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남편의 단호한 말에 연화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 했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빗속에 쓰러져 기절했고 하인들이 그녀를 업어 별채로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월선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비단옷, 내 옷 내놔. 내가 마님이야. 끙끙 앓는 동생의 머리맡에서 연화 부인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늙은 유모는 혀를 차며 약을 다렸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더니 저 고운 얼굴이 반쪽이 되었네. 사흘이 지나서야 월선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눈 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월선은 지난밤의 기억이 떠올라 황급히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형부에게 거절당하고 언니에게 들키고 하인들 앞에서 추태를 부린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습니다. 이대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연화 부인은 이불 위로 손을 얹으며 나직이 불렀습니다. 월선아, 죽 좀 먹자. 아무것도 안 먹으면 몸 상한다. 월선은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생존의 본능은 비참함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월선은 슬그머니 이불을 내리고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언니가 끓여온 흰죽과 간장 종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방의 상차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월선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더 먹자.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갑게 얼어붙은 위장을 녹여주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죽그릇에 담겼습니다. 그날 오후 김선비가 별채로 찾아왔습니다. 월선은 벽을 보고 누워있다가 형부의 인기척에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월선에게 김선비는 작은 거울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처제, 이 거울을 보시오. 월선은 조심스럽게 거울을 받아들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장이 다 지워지고 병색이 완연한 초라한 여인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처제의 모습이오. 하지만 보시오. 눈빛만은 맑아지지 않았소? 선비의 말에 월선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도끼와 욕망으로 이글거리던 눈빛이 사라지고 텅 비었지만
어딘가 편안해 보이는 눈동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그릇이 있소. 처제는 처제만의 아름다움과 재주가 있거늘 왜 남의 그릇을 탐내어 자신을 망가뜨리려 하오. 화려한 꽃은 화려한 대로, 소박한 꽃은 소박한 대로 다 쓰임이 있는 법이요. 김선비의 말은 월선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언니의 자리가 아니라 언니가 가진 평안함과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남의 것을 훔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월선은 거울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내게 빌 것이 아니오. 자네 언니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 자신에게 빌어야 할 것이오. 선비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방에 홀로 남은 월선은 오랫동안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처럼 집안의 공기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언니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진정한 화해를 청하는 일. 월선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짜 옷이 아닌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습니다. 마당의 흙은 단단하게 다져졌고 빗물을 머금은 나뭇잎들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김선비는 아침 일찍 하인들을 시켜 사랑채 앞마당에 멍석을 깔게 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논하던 자리였지만 오늘은 특별히 월선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늙은 유모와 참모, 마당쇠까지 집안의 모든 식구가 멍석 주변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이윽고 연화 부인이 월선의 손을 잡고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월선은 더 이상 언니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옷 중에서 가장 수수하고 색이 옅은 물 빠진 복숭아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형부 김선비 앞에, 그리고 집안 사람들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월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언니의 옷을 탐하고 형부의 마음을 시험하며 집안의 법도를 어지럽혔습니다. 제 욕심이 눈을 가려 저를 거두어준 가족의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했습니다. 월선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쫓아내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의 마당에 모인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들도 월선이 지난 며칠간 알아누우며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보았기에 연민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묵묵히 처제의 말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한 법이다. 네가 스스로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니 그 마음이 가상하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연화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처제의 처분은 안주인인 부인에게 맡기겠소. 김선비는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되 자매 사이의 정을 풀어줄 열쇠를 아내에게 넘긴 것입니다. 연화 부인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동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월선아, 고개를 들라. 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월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동생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네가 옷을 바꿔 입었다 하여 내 동생이 남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단 옷을 입든 무명 옷을 입든 너는 내 하나뿐인 동생 월선이다. 네가 이곳에서 평안을 찾지 못하고 겉돌았던 것은 어쩌면 내가 너를 더 깊이 보듬어주지 못한 탓일 게다. 연화 부인은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제야 월선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자매의 눈물겨운 화해에 지켜보던 유모도 옷고름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마당쇠는 헛기침을 하며 먼 산을 바라보았고 참모는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차가웠던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훈훈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김선비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 이제 다들 일하러 가세. 오늘은 특별히 점심에 국수를 삶아 먹도록 하지. 라고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하인들은 예,
마님, 하고 활기차게 대답하며 각자의 일터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월서는 스스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참모가, 아이고, 아기씨, 이런 건 저희가 합니다요. 하며 말렸지만, 월서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밥값은 해야지요. 그동안 신세만 졌으니 설거지라도 돕겠습니다. 월서는 서툰 솜씨로 그릇을 닦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록 손은 느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전과 다른 생기가 돌았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그녀의 이마는 값비싼 보석보다 더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연화 부인도 부엌으로 들어와 동생 곁에 앉아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월서나, 기방 생활이 많이 힘들었지? 언니가 조심스럽게 묻자 월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강정 같았어. 웃음을 팔고 사랑을 흉내내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 그래서 언니가 더 부러웠나 봐. 진짜 사랑, 진짜 사람 냄새가 그리워서. 월서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늙은 유모가 월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모의 손에는 낡은 반다지함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받으십시오. 유모가 내민 것은 오래된 바느질 도구 세트였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께서 쓰시던 것입니다. 마님께서 시집 오실 때 가져오셨는데 마님은 이미 새 것이 많으니 이건 아기씨가 쓰시면 좋겠습니다. 월서는 놀란 눈으로 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경계하던 유모가 어머니의 유품을 내어준 것입니다. 유모,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월선의 물음에 유모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용서는 무슨, 일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밥값 하신다면서요. 유모는 쑥스러운 듯 획 돌아섰지만 그 뒷모습에는 더 이상 날선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월선은 낡은 바느질함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상자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받아들여졌다는 따뜻한 인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월선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형부와 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언니, 형부, 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기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양 근처 조용한 암자로 가서 당분간 마음을 닫고 싶어요. 제가 가진 재물들을 정리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저도 새 삶을 찾아보려 합니다. 월선의 표정은 한결 편안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훌륭한 생각이요. 스스로 길을 찾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소. 언제든 힘들면 쉬어가시오. 여기는 자네의 집이기도 하니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직접 지은 무명 옷 한 벌과 든든한 밑반찬을 챙겨주며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주 소식 전하거라. 아프지 말고. 월선이 떠나는 날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온 연화 부인과 김선비는 멀어지는 월선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가마 대신 소박한 보찜을 메고 걸어가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옷을 탐하지 않고 자신의 발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지나가며 저기 가는 게 그 기생 아씨 맞나?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네 그려 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월선이 떠난 뒤 김선비의 집은 다시 예전의 고요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연화 부인의 얼굴에는 동생에 대한 걱정 대신 자랑스러움이 서렸고 김선비의 글 읽는 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월선이 머물다 간 흔적이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그녀가 닦아놓은 윤이 나는 그릇들이며 마당 화단에 그녀가 심어놓고 간 꽃씨들이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와 연화 부인은 마루에 앉아 달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부인, 달이 참 밝소. 선비의 말에 연화 부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서방님. 멀리 있는 월선이도 저 달을 보고 있겠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한바탕 소란을 겪은 이 집안의 행복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월선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암자에서 허드렛 일을 도우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소식과 함께 직접 술을 놓은 베개짓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자수에는
평안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그 베갯잇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김선비는 그 베갯잇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허허, 솜씨가 제법이구려. 역시 피는 못 속이는 모양이오.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옷을 바꿔 입었던 소동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재미있는 옛 이야기가 되었고, 김선비 댁의 지혜로운 대처는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얗게 변해가는 마당을 바라보며 가족들은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았습니다. 군고구마 익어가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는 방 안에서 지난날의 아픔은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북풍이 물러가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이 산골 마을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개울물이 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고 김선비 댁 담장 너머 매화나무 가지에도 팝콘 같은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에는 참으로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연화 부인은 여전히 부지런히 집안을 돌보았고 김선비의 글 읽는 소리는 더욱 깊고 그윽해져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떠나간 월선에 대한 그리움과 궁금함이 봄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마을 어귀에 낯선 나그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가마를 타고 요란하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단출한 괴나리 보찜 하나를 메고 사뿐사뿐 걸어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옷은 화려한 비단이 아닌 풀무를 들인 은은한 옥색 무명 치마 저고리였는데 그 색감이 자연과 어우러져 참으로 고와 보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서 쉬고 있던 노인들이 그녀를 보고는 눈을 비비며 저기 오는 처자가 누군고, 낯이 익은 듯도 하고 처음 보는 듯도 하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여인이 가까이 다가와 고개를 들자 마당을 쓸던 김선비 댁의 마당쇠가 빗자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처제 아씨 아니십니까요? 마당쇠의 외침에 안채에 있던 연화 부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월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도끼 어린 눈빛이나 화려한 치장으로 겉멋을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맑은 눈동자와 온화한 미소를 지닌 성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동생을 보자마자 와락 껴안으며 월선아, 정말 잘 왔다. 그동안 어찌 지냈느냐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월선은 언니의 등을 토닥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나 왔어. 이번에는 진짜 내 모습으로 내 발로 걸어서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사랑방에서 나온 김선비도 처제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서 오게. 자네가 온잇들의 매화가 더욱 활짝 피는 것 같구려. 선비의 덕담에 월선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에서 예전의 경망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고 깊은 수양을 통해 얻어진 기품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안방에 둘러앉아 월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월선은 지난 1년간 산사 근처의 작은 마을에 머물며 염색 기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남이 지어준 화려한 옷만 탐냈는데 내 손으로 직접 천에 물을 들이고 옷을 지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옷이라는 건 사람을 가리는 껍데기가 아니라 사람의 땀과 정성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요. 월선은 자신이 직접 염색한 고운 천들을 선물로 내놓았습니다. 그 천들에서는 은은한 쑥향과 흙냄새가 났습니다. 특히 늙은 유모에게 건넨 갈색 목도리는 유모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할멈, 그때 저를 따끔하게 혼내주셔서 고마웠어요. 할멈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껍데기 속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겨울에 춥지 말라고 간물로 곱게 물들여봤어요. 유모는 목도리를 받아들고는 말을 잇지 못하고 월선의 거친 손만 어루만졌습니다. 예전에는 곱기만 하고 힘이 없던 손이 이제는 물일과 바느질로 거칠어졌지만 훨씬 더 아름답고 따뜻한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에서는 풍성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월선이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부엌일을 거들었습니다.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평상을 펴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마당 한편에 피어난 라일락 향기가 봄밤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김선비는 월선에게 술 한 잔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처제, 예전에 내가 주었던 찻잔을 기억하오? 그때는 손이 떨려 찬물을 쏟았지만 지금 자네의 손은 참으로 단단해 보이는구려. 월선은 두 손으로 공손히 술잔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형부. 그때 형부께서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제 손이 비단 옷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일깨워 주신 덕분입니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의 옷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게 맞는 옷을 입고 제 몫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연화 부인은 동생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사람은 자기 그릇대로 살 때 가장 빛나는 법이다. 네가 이제야 너만의 빛을 찾은 것 같아. 언니는 더 바랄 게 없다. 자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은 마치 두 송이의 꽃이 서로 다른 색깔과 향기로 어우러지는 듯 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질투하거나 흉내내는 그림자가 아닌 각자의 존재로 온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가자 가족들은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월선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서 작은 염색 공방을 차릴 생각이에요. 제가 만든 옷감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어요. 언니와 형부도 언제든 놀러 오세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이부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요. 자네가 만든 옷감이라면 입는 사람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줄 것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겠소. 선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을 감싸던 긴장과 갈등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아끼고 응원하는 따뜻한 기운만이 가득 찼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월선은 언니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옛날처럼 언니의 옷을 훔쳐 입으려던 불안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들어와 방 안을 비추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언니,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월선이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연화 부인은 동생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다. 네가 돌아와서, 그리고 네가 너를 찾아서 정말 기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선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별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과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선비와 연화 부인은 대문 밖까지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멀어지는 월선의 뒷모습은 봄바람처럼 가볍고 상쾌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걷는 길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떠난 후에도 김선비의 집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선물들이 곳곳에 놓여 따뜻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유모는 감물 들인 목도리를 사계절 내내 소중히 간직했고 김선비는 월선이 염색한 천으로 만든 방석에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동생이 선물한 옥색 천으로 남편의 옷을 지어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거치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의 옷을 잘 입어야 진짜 양반이지. 기생아우가 옷을 바꿔 입으려다 큰 깨달음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을의 전설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헛된 욕심을 부릴 때면 어른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음을 다잡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김선비와 연화 부인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집은 언제나 평화롭고 넉넉한 인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가끔씩 월선이 보내오는 고운 빛깔의 옷감들이 도착할 때면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지난 날을 추억하곤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의 것을 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 모습을 사랑하고 가꾸는 데 있다는 소박한 진리를 간직한 채 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저 달빛은 옛날 김선빈의 마당을 비추던 그 달빛과 같겠지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월선이 찾았던 그 평온한 깨달음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남의 옷이 아닌 나만의 따뜻한 잠옷을 입고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바람도 자고 새들도 잠드니 고요한 밤,
좋은 꿈 꾸십시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김선비댁 마당에 감나무가 10번이나 붉은 열매를 맺었다. 떨구기를 반복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산골 마을의 평화로움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변한 것이 있다면 김선비의 귀밑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는 것과 그의 무릎 아래서 재롱을 피우던 어린 딸 명주가 어느새 꽃처럼 피어나 혼기를 앞둔 처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명주는 어머니 연화 부인을 닮아 자태가 곱고 아버지 김선비를 닮아 총명하였으나 옥에 티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남다른 멋을 부리기 좋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주가 고운 색동저고리를 입고 나들이를 나설 때면 어릴 적 이모였던 월선아 씨를 쏙 빼닮았네 하며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명주의 혼례가 정해지자 집안은 분주해졌습니다. 건너 마을의 점잖은 선비 집안과 혼담이 오갔고 날짜가 잡히자 연화 부인은 광에서 귀한 무명필과 모시를 꺼내어 딸의 혼수를 장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명주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뽀로통한 얼굴로 어머니가 내놓은 옷감들을 밀어내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한양에서는 당이에 금박을 입히고 치마는 겹겹이 풍성하게 입는 것이 유행이라 합니다. 저도 평생에 한 번뿐인 혼례인데 이런 밋밋한 무명옷 말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싶습니다. 명주의 말에 연화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동생 월선이 화려한 껍데기에 집착하다 겪었던 아픔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연화 부인은 딸을 타일렀습니다. 명주야, 옷이라는 것은 몸을 감싸고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함은 금방 실증이 나고 그 빛이 바래면 초라해지는 법이란다. 하지만 한창 멋부리기 좋아하는 나이의 명주에게 어머니의 고리타분한 설교가 들릴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남들 앞에서 기죽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께 말씀드려 한양에서 비단을 사오게 해주세요. 명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연화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선비 역시 수염을 쓸어내리며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허, 아이가 겉모습에 마음을 뺏겼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날 밤 김선비와 연화 부인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떠난 월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깊은 산속에서 마음의 색을 입히는 염색장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모 월선에게 명주를 잠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모에게 가서 네가 입을 혼수 옷감을 직접 골라오너라.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운 색이 있다고 하니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 게다. 아버지의 말씀에 명주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모가 만든 옷감이 장안의 부자들도 줄을 서서 구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명주는 화려하고 값비싼 비단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짐을 꾸렸습니다. 다음 날 명주는 하인 하나를 대동하고 이모가 계신다는 산 너머 마을로 떠났습니다. 꼬박 하루를 걸어 도착한 곳은 기대와 달리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자그마한 초가집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마당마다 형형색색의 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만 화려한 기와집이나 비단 가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명주가 실망하여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수수한 잿빛 옷을 입고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여인이 콩밭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손마디가 굵어졌지만 눈빛만은 깊은 호수처럼 맑게 빛나는 월선이었습니다. 네가 명주로구나. 어릴 때 보고 처음이니 참으로 곱게 자랐다. 월선은 조카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이모의 거친 손바닥 감촉에 깜짝 놀라 살짝 손을 뺐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을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이모님,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곳에 세상에서 가장 고운 옷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 눈에는 그저 누런 광목들만 보입니다. 혹시 비단은 따로 창고에 숨겨두셨는지요? 철없는 조카의 질문에 월선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물은 쉽게 보이지 않는 법이지. 네가 보름 동안 이곳에 머물며 내 일을 돕는다면 떠나는 날 그 보물을 주마. 명주는 비단을 얻겠다는 일념으로 이모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시작된 생활은 명주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계곡물에 천을 씻어야 했고 산에 올라가 염료로 쓸 풀과 나무 껍질을 구해야 했습니다. 아니, 이모님,
저는 옷감을 고르러 온 것이지 일꾼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명주가 불평했지만 월서는 단호했습니다. 색은 그냥 입혀지는 것이 아니다. 바람과 햇볕, 그리고 사람의 땀이 섞여야 비로소 제 색을 내는 법이야. 이 과정을 모르면 귀한 옷을 입을 자격도 없다. 명주는 입이 대빨 나왔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억지로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물집 잡힌 손과 쑤시는 허리 때문에 밤마다 끙끙 앓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명주의 눈에 조금씩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쪽빛 풀잎의 영롱한 색깔, 붉은 황토가 물에 풀어질 때의 부드러운 흙빛, 그리고 양파 껍질을 삶았을 때 우러나오는 황금빛 물결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월서는 묵묵히 명주에게 자연의 색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아라 명주야, 이 붉은색은 꽃잎에서 왔지만 불을 만나고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천에 스며든단다. 화려하게 겉에만 바르는 색은 금방 날아가지만 이렇게 속까지 스며든 색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지. 어느 날 월서는 명주를 데리고 커다란 쪽빛 항아리 앞으로 갔습니다. 뚜껑을 열자 코를 찌르는 듯한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명주는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모님, 이게 무슨 냄새예요? 썩은 물 아닙니까? 월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쪽물이다. 냄새는 고약하고 색은 검푸르게 보이지만 이 안에서 가장 고귀한 하늘색이 탄생한단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치와 같지. 월서는 하얀 무명천을 그 냄새나는 물에 담갔다가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초록빛이 돌더니 공기와 만나자 마법처럼 선명하고 깊은 쪽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명주는 그 신비로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가을 하늘을 오려낸 것 같아요. 명주가 감탄하자 월서는 명주에게 직접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명주는 주저하다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냄새나는 물에 손을 담그는 것이 싫었지만 그 아름다운 색을 제 손으로 만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쪽물에 손을 담그고 천을 주무르며 명주는 난생 처음으로 무언가에 몰입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손톱 밑이 파랗게 물들고 옷에 얼룩이 묻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 얻은 결과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명주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나는 동안 명주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건강해 보였고 비단옷 타령을 하던 입에서는 염료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이모님, 간물은 햇볕을 많이 쬐어야 색이 짙어진다지요? 치자는 색이 곱지만 잘 빠지니 명반을 써야 하고요. 명주는 이제 옷의 화려함보다 그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정성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월서는 그런 조카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10년 전 김선비가 자신에게 주었던 깨달음을 이제는 자신이 조카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명주가 떠나기로 한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월서는 명주를 불러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자, 약속대로 네 혼수 옷감이다. 명주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금박 비단도 중국에서 온 공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은은한 쪽빛으로 물들인 모시한 필과 연한 홍화 염색을 한 무명한 필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실망하여 화를 냈겠지만 지금의 명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 천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모님, 이 색은 제가 쪽물 들이던 그날 이모님이 도와주셔서 나온 그 색이네요. 그리고 이 붉은색은 제가 손이 트도록 홍화를 붓어서 만든 그 색이고요. 월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비단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네 땀과 정성이 들어간 이 옷감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귀한 것이다. 네가 시집가서 입을 옷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옷이 아니라 내 삶을 감싸 안을 옷이어야 한다. 이 옷을 입고 네가 겪은 그 수고로움과 인내를 기억한다면 시집살이가 고되고 힘들 때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을 게다. 명주는 이모의 깊은 뜻을 깨닫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리석어 껍데기만 젖었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다음 날, 명주는 보물상자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명주의 발걸음은 갈 때와 달리 씩씩하고 당당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김선비와 연화 부인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래, 원하던 비단은 구해왔느냐? 아버지가 짐짓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명주는 환하게 웃으며 상자를 열어 보였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비단보다 더 귀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명주가 꺼내놓은 은은한 빛깔의 옷감을 보고 부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으나 보면 볼수록 기품이 느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색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모님과 함께 밤낮으로 물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옷으로 혼례복을 짓겠습니다. 명주의 당찬 선언에 연화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명주가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내 이모가 너에게 참으로 큰 선물을 주었어. 김선비 역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뻐했습니다. 허허, 이제야 우리 집안에 진짜 경사가 났구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옷을 빛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말이오. 명주의 혼례식 날, 마을 사람들은 신부의 모습을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모두들 부잣집 딸이니 얼마나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가마에서 내린 명주의 모습은 소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은은한 쪽빛 치마에 연분홍 저고리, 금박 장식 하나 없는 차림이었지만 명주의 얼굴은 그 어떤 보석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옷감에 스며든 자연의 색이 햇살을 받아 오묘한 빛을 내뿜었고 그 단아하고 기품 있는 자태에 사람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나, 저 색 좀 봐. 마치 새벽 하늘 같기도 하고 깊은 바다 같기도 하네. 비단보다 훨씬 고상하고 아름다워. 저런 옷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하객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명주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부모님과 멀리 하객들 틈에 서 있는 이모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카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날의 혼례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화려한 거치장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보여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주는 시집가서도 이모에게 배운 염색이를 취미로 삼아 철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옷을 정성껏 지어 입혔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옷들은 입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은 물론이요, 마을의 안악들에게도 지혜로운 여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명주가 아이를 낳았을 때 월선은 다시 한번 고운 베네 저고리를 지어 보내왔습니다. 그 옷에는 초심이라는 두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처음에 순수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김선비와 연화 부인은 세상을 떠나고 월선 또한 산속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옷감에 물든 색처럼 명주의 가문에 깊이 배어들었습니다. 명주의 후손들은 대대로 겉멋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물건 하나를 대할 때도 만든 이의 정성을 생각하는 가풍을 이어갔습니다. 김선비의 집 사랑채에는 오래된 족자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김선비가 생전에 남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옷은 몸을 감싸고 덕은 마음을 감싼다. 비단이 낡아도 덕은 바래지 않으니 그 향기가 만리를 간다. 어느 깊은 밤, 할머니가 된 명주는 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옷을 바꿔 입으려 했던 철없던 이모의 이야기와 쪽물 냄새를 맡으며 깨달음을 얻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묻습니다. 할머니, 그럼 그쪽 빛치마는 어디 있어요? 명주는 장롱 깊은 곳에서 낡았지만 여전히 신비로운 푸른 빛을 간직한 치마를 꺼내어 보여줍니다. 방 안가득 은은한 쪽 냄새가 퍼지면 아이들은 마치 그 옛날의 맑은 바람과 따스한 햇살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진심을 담아 가꾼 마음과 서로를 아끼는 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우리 곁에 머문다는 것을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그 은은한 쪽빛 향기가 스며들어 편안하고 고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